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봉입니다. 요즘 드는 생각이 이 괜찮을 거야 라는 걸 가장 경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네, 이 많은 이들이 약간의 증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영위한다던가 괜찮을 거야 라고 쉽게 생각하면서 그로 인한 파급이 너무나 크게 나타난 걸 보면서 이런 거 좀 경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경계해야겠다는 생각과 괜찮을 거야 라는 한 끗 차이가 사실 증시에서도 수익률로 나타나잖아요. 맞아요. 뭐 이거는 우량주니까 괜찮을 거야. 이건 난 어차피 장기적으로 봤었으니까 괜찮을 거야. 그냥 묻어둘게. 물론 이게 결과적으로 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대응의 차원에 접어든 시장에서는 약간 수익률 격차로도 벌어질 수 있는 요인이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한마디로 그냥 안일해서는 안 되겠다. 더 많이 알아보고 내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하는 게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오늘입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 아니라고 싶어도 아니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매일 새로운 이슈로 브리핑을 해드리고 전략을 짜드리고 있기 때문에 따라만 오시면 포트폴리오 전략 잘 꾸려가실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네. 어제 저희가 크게 이슈로 삼았었던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이후의 주가 반응들, 이것들은 잠시 후에 또 박재영 차장과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아무래도 고통을 받는 업종군들이 있고 네. 수혜를 받는 업종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좀 살아나나 싶었었던, 그리고 한번 시세 분출을 이미 했었던 여행주, 항공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의 주요 항공과 여행주들의 흐름인데요. 자세히 보시기보다 그 흐름 자체를 보시면 대한항공 4% 빠졌고 모두투어는 12%, 롯데관광개발 역시 12%. 네. 전반적으로 여행주를 중심으로 낙폭이 좀 더 커지는 모습이고 힘 자체가 빠지고 있습니다. 약간 더 아쉽게 느껴지는 건 지난 6개월 동안의 똑같은 종목들의 흐름들 넘겨주시겠어요? 다음 보시면 그러니까 좀 회복하나 싶었거든요. 네. 트래블 버블 얘기를 나왔었고 이제 진짜 괜찮아지는구나. 집단 면역까지도 얼마 안 남았다라는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기조적으로 좋아지는 모습이었는데 고점에서 좀 꺾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실 이걸 고점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민망한 수준이긴 한데 여기서 힘이 빠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좀 팔아야 되나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이나 증권가의 시각들 그리고 어떤 투자 의견들을 봤을 때는 어떤 항공 여행주에 대해서 다음 장 함께 보시죠. 조기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조기자만 빠진 거다. 그러니까 시점이 미뤄진 거지 결국 정상화될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행주나 항공주 같은 경우에 이거는 실적으로 뭔가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 아무래도 뉴스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이런 종목들이었는데 이제 하반기 되면 드디어 실적으로 말하는 날이 올 거야. 실적이 회복되고 이것들을 시장이 확인을 한다면 주가도 탄력 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매수 의견은 지속을 한다는 건데 시장의 불안 심리와 이 불안 심리를 이길 수 있는 전략이 뭐가 있나 이걸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언제나 고민인 게 사실 주식시장의 심리를 미리 반영한다라고 네. 해서 sul자가 찍히기 전에 움직이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네. 이번에도 비슷한 맥락이었던 것 같은데 이걸 또 경계해야 되는 시점인가? 라는 기대감보다는 그렇죠. 정말 숫자를 보고 기대 수익을 좀 낮추더라도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가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이 또 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크죠, 사실. 네. 네. 사실 박재영 차장님 잠시 후에 오실 텐데 차장님이 워낙 기대보다는 숫자를 보고 움직이는 주의시잖아요. 어떻게 답변을 주실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이슈도 사실 여행이나 항공과 조금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살아나나 했는데 네. 찬물을 끼얹는 소식이 전달된 거죠. 소매 유통업 경기 전망 지수라고 있어요. IBSI. 이게 그냥 그 소매 유통업자 1000개 업체에서 다음 분기에 우리 업황이 어떨까라는 이 전망을 하는 심리예요. 네. 이게 3분기에 106을 기록했습니다. 100 이상이면 좋아질 거야라고 판매자들 측에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슈퍼, 이커머스 모든 분야에서 다음 분기 좋아질 거야라고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바로 코로나 이 델타 변이 여러 가지 소식이 전달되면서 확진자 급증했다라는 이슈가 들려오며 유통업계 지금 다시 한번 걱정이 드리운 거죠. 넘겨볼까요?
한동안의 기대감은 백신 보급되고 보복 소비할 거야. 거리두기 완화되고 명품 잘 팔리고 있잖아. 이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지금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휴점, 그리고 유동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 다시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작년 2월 10일에 전체 다 같이 휴점했던 날 하루에 1,000억 원이 증발했다라고 하는데 예. 지금 모 백화점에서도 확진자가 50여 명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백화점, 마트 계속 나오고 있고 저도 그러니까 이거 들으면서 되게 안타까웠던 게 지금 그 대한민국 동행 세일 그 기간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유통업종 한번 살아난 김에 한번 불 좀 지펴보자 하는데 그 와중에 이렇게 확산이 되다 보니까 좀 꺾이는 것 같아서 좀 아쉽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또 휴가철이기도 하니까 휴가 그러게요. 앞두고 네. 뭐 이거저거 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떡하니 이 소식이 전달된 거죠. 지금 유통업종은 한동안 잘 오다가 여행항공주처럼 최근에 한 달간 뭐 2분기 합산 수익률로 놓고 봤을 때 코스피는 코스피 대비해서 한 7%포인트 하회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었습니다. 소비 회복세가 1분기처럼 2분기에도 강했으나 예상했던 정도라는 것에서 조금 이 주가의 움직임이 둔화되는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추가적인 업사이드 기업을 선별해서 접근해야 된다. 유통주를 고를 때는 그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유한타증권에서는 지금 이마트가 밸류 최하단이라서 지금 코로나 이슈로 다른 유통주들이 쉬어갈 때 코로나 이슈로 다른 유통주들이 쉬어갈 때 오히려 이마트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보시면 확실히 이마트가 백화점 업체들 대비해서 조금 둔화된 걸 느낄 수 있죠. 연간 수익률을 계산을 해봤더니 이마트는 올해 한 3% 올랐더라고요. 다른 업체들은 뭐 그래도 10% 이상씩은 연간으로 봤을 때는 올라와 있었는데 그 이마트가 밸류 최하단이니까 어차피 코로나로 다 쉬어가는 분위기라면 지금 이마트 매수해도 괜찮다 이런 의견 나오는데 이것도 뭐 따져볼 일이고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사실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었죠. 이전에 전문가를 통해서도 얘기했던 게 요즘에 M&A 이슈나 이런 거 너무 다 좋은데 결국 돈 쓰는 데는 이마트더라. 그러면 재무적으로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저희가 한번 방송에서 다룬 적이 맞아요. 있었는데 밸류에 대한 매력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정말 그냥 딱 하면 생각나는 백화점주를 들어가야 될지 이것도 굉장히 고민일 것 같고 지금 상황까지 녹여서 전략 어떻게 짤 수 있을지 이것도 잠시 후에 박정 차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계속 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안 좋은 얘기를 했으니까 수혜를 받은 업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사실 지금 여기 수혜주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브리핑을 다 해드렸어요. 종목별로 전략도 짜드렸어요. 그런데 이거를 하다가 문득 제가 든 생각이 포인트를 세워드려도 우리들의 마음이 어떨까 한번 해보면 진단키트는 야 이거 변동성이 너무 크지 않아? 시젠 같은 경우에 오르고 내리는 거 봐. 난 이미 늦었어. 백신?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서 국내 업체 중에 백신 지금 어디라는 성공 거야? 사례가 어디 있는데 제지주? 1, 2인데 관심이 없어. 여기는 거래량도 너무 좋고요. 재택근무랑 온라인 교육 어제 저희가 해드렸잖아요. 근데 재택근무는 또 반짝하다 말겠지. 온라인 교육주는 지금 이거 신경 쓸 때가 아니라 애들 학교는 지금 갈 수 있으려나 나 또 휴가 내야 되나 여러분들 걱정하고 계실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가 이 수혜주를 가는 게 맞나? 차트를 보시더라도 그러면 이거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네. 이 수혜 종목들 뭔가 어우, 특징이 보이세요? 뭔가 정신 너무 흐름이랄지. 산만해요. 그쵸? 네. 산만합니다. 변동성도 크고 뭔가 기조적인 흐름들을 내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이거 하나 꼽기도 어렵거든요. 그러면 코로나 시국에서 과거를 생각했을 때 결국 성장주나 그리고 언택트가 갈 텐데 답은 카카오. 네이버와 카카오 다시 돌아가나? 정말 지겨운데 근데 이 네이버냐 카카오냐에 대해서 박재영 차장님한테 또 물어보는 것도 약간 민망해요. 화내시지 않을까요? 하도 질문을 많이 드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다음에 기회 되면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수혜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투자 의견을 어떻게 가져갈지 이거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차라리 뭐 그냥 그간에 우리가 전략을 나눴던 게 너무 무색해지니 네. 카카오냐 네이버냐 그냥 이것만 가지고 네. 일일 거래량 분석해주고 네. 이런 코너를 만들어야 되나 이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의 쟤네들 안일해졌네. 준비 안 하네. 그러겠죠. 예. 네, 저희 부지런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카카오건 네이버건 시즌이건 전부 다 전략 다뤄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보시면서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전략 곧장 이어가시죠.
아무래도 오늘 전체적인 맥락은 코로나19에 따라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 것인가,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 것인가일 것 같은데요.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박지영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건 속도의 문제고 목적지는 같다. 회복은 될 거고 수요도 늘어날 거다라고는 얘기했지만 일단 여행 항공주부터 보자면 좀 불안감이 좀 깊어질 수는 있어요. 그리고 시기가 더 뒤로 밀리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들도 있고 그러면 여기를 비중 축소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인가. 근데 또 보면 특히 여행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조조정까지 다 마친 상태라 뭐 소위 좋아질 일밖에 없다라는 얘기들은 계속 하잖아요.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까요? 일단 여행주랑 항공주는 계속 제가 의견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맞아요. 드려왔고요. 네.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많은 부분이 바뀔 겁니다. 개인 여행은 갈 건데 비즈니스 수요는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핵심이었고, 이 변화를 좀 잘 받아들인 쪽은 살아남을 거고, 그렇지 못한 쪽은 이제 도태될 가능성이 높은데, 어떤 이야기냐라고 한다면 여행 수요는 많이 줄겠지만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실적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의자 다 뜯어내고 항공 화물 이쪽에 네. 잘 해서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잘 적응을 한 업체들은 살아남을 겁니다. 근데 그 적응이라는 게 어떤 건지 우리는 이제 잘 캐치하기가 어렵죠. 예를 들어서 뭐 SM 같은 업체들 뭐 생각지도 않던 음반 판매가 확 늘어나면서 실적이 엄청 좋아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실적에 나타나는 업체들은 살아남을 거고 일반 여행주 새로운 여행 상품을 개발해내지 못하는 업체들은 아마 다 도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하나 투어, 모두 투어 뭐 다 이제 단체 관광이나 이런 쪽, 그다음에 뭐 가족 여행 이런 데 특화되어 있지. 요새 여행을 이렇게 젊은 분들이 여행사를 통해서 가는 그런 일은 많지 않을 거예요. 예. 그럼 뭐 비즈니스 수요나 이런 것들이 함께 사라진다라고 한다면 구조조정 마쳤다라고 해서 외부 그 환경이 변하지 않았는데 그게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워서 저는 항공주랑 여행주는 아주 제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굳이 내가 항공주를 사야겠다라고 한다면 그냥 대한항공. 네. 뭐 이 정도 뭐 다른 항공사는 뭐 중소형사들 그때 이제 코로나 백신 맞고 간다 그러면서 뭐 엄청 올랐잖아요. 네. 그 다음에 결과는 사실 그렇게 좋지 않았었거든요. 실적 그다음에 재무 상태 이게 아마 하반기 되면 더욱 부각이 될 겁니다. 이제 백신 맞고 여행 가는 사람들이 늘어날 텐데 그게 일회성이지 네.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일회적으로 안 좋았던 것들이 개선되는 거지 무언가가 바뀌어서 이전보다 실적이 더 좋아진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그러니까 여행주랑 항공주 포인트 집어줬을 때 저도 뇌리에 딱 박혔던 차장님의 말씀이 항공주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수요가 꽤 많은데 네네. 이제 언택트 사회가 되면서 직접 안 가도 된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았다. 그렇죠. 알았죠. 네. 네, 여행 가는 거 그거 우리가 해외여행 미국으로 갈 땐 굉장히 좋은데 네. 일하러 갈 때는 처음은 좋지만 네. 1년에 몇 번씩 가면 그 열 몇 시간씩 비행기 타는 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그리고 비즈니스가 항공 이 티켓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고 해요. 좀 비즈니스를 안 타봐서 잘 모르겠는데 가격 자체가 엄청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회사 돈으로 가니까 네. 마음대로 네네. 하고 그래서 그 비중이 굉장히 높아서 그게 회복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 거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 기조도 좀 이어질 것 같고 여행주도 그때 당시에 얘기해 주셨던 게 보복 소비는 가능한데 그러니까 안 사다가 백을 한두 개 더 살 수는 있는데 보복 해외여행은 힘들지 않겠냐. 회사에서 휴가를 줘야 가는데 못 갔다고 1년에 해외여행을 두 번, 세 번 가는 건 아니니까. 네. 하다 보니 그 기조로 봤을 때 지금으로서는 좀 보수적인 관점을 계속 견제하고 계세요. 그리고 앞에서 잠깐 해드렸던 것처럼 차장님께서는 워낙 이제 숫자를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투자 의견을 높이더라도 높이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여행과 항공주에 대해서는 이 업체들이 어떻게 적응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랑 맥락은 비슷한데 분위기 면에서 좀 다른 유통주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는 성장하고 꿈틀꿈틀하는 게 막 느껴지잖아요. 뉴스들로 인해서 막 M&A도 확실하고. 그런데 국내에서 이렇게 코로나19가 다시 한번 재확산되고 4차, 5차 유행 막 얘기가 나오면 여기도
주춤할 수 있거든요. 이럴 때 뭐 아예 다 팔자는 건 아니어도 비중을 좀 축소하면서 조심해야 되나라는 데는 투자 전략 어떻게 갖고 계세요? 사실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유통도 저는 마찬가지다라고 보고요. 결국은 코로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코로나가 확산돼서 유통들이 뭐 이렇게 마트에 안 간다 뭐 이런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이제 유통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어요. 뭐 아마존이나 이런 쪽, 그다음에 뭐 쿠팡이나 온라인 이렇게 해서 효율이 좋아지면서 기존의 유통은 좀 어려운 네. 예를 들어 이마트 같은 뭐 홈플러스 같은 네. 그런 이제 대형 마트들은 좀 어려울 거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소비를 좀 많이 하고 이제 뭐 식자재 이런 것도 뭐 쿠팡, 마켓컬리, 네이버도 이제 진출을 했잖아요. 네. 그런 쪽으로 해서 경쟁이 굉장히 심해져서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살아남는 쪽은 온라인이 뭐 굉장히 좀 주목을 받을 거고 그러면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베이를 인수해서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지 네.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쿠팡은 지금 약간 이제 사건 사고가 있어서 그러게요. 그거를 얼마나 다 헤쳐나갈 수 있는지 그게 사실 커가는 기업들은 위기가 분명히 오거든요. 근데 그 지금 위기를 제 생각으로는 처음 맞은 것 같은데 네. 그걸 어떻게 잘 헤쳐나갈 수 있는지를 봐야 되고요. 이제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복 소비, 지금 오픈런, 네. 샤넬. 근데 이게 저는 일회성이다라고 봐요. 일반 사람들 명품을 계속 사시던 분들의 수요가 늘어나서 그런 건 아니겠죠. 네. 일반적으로 해외여행 못 가고 그다음에 돈은 많이 있는데 못 쓰니까 그거를 내가 한번 사봐야겠다라고 하는데 마침 샤넬이 가격을 올린다네. 지금 사면 좋겠어라고 해서 일회성으로 나온 거지. 이게 매분기 매달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럼 네. 일회성이다라고 보면 명품 소비가 급증해서 백화점 뭐 매출이 늘었어요. 이거 일회적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유통주도 계속 좋지만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선별해서 온라인 쪽이 얼마나 성장을 보여주는지 그 부분을 보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것도 앞서 우리 그 앵커님께서 보신 것처럼 네이버냐 카카오냐 온라인이 커가는 쪽이 다 그런 쪽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번 기대해 볼 거는 이제 이베이와 이마트의 시너지 네. 그게 진짜 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통가에 대해서도 그렇게 썩 긍정적인 의견은 얘기는 안 해주셨는데 글쎄 진짜 좀 안 좋게 봐서 그러니까 이건 살 종목이 아니다라고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 작가님이 차장님을 이번에는 귀찮게 안 해서 그런 건지 종목 얘기는 딱히 안 나오네요. 유통가에서 그래도 선별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은 없을까요? 일단 유통주에서 그렇게 눈에 띄는 건 없고 아까 계속 이마트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마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이제 조금 결은 다른 이야기지만 이제 유통산업에 뛰어든 네이버. 네. 뭐 네이버가 좋다라기보다는 네이버랑 이제 CJ 대한통운이랑 하는데 이게 걸쳐서 대한통운의 물량이 좀 늘어날 수도 있겠네라는. 왜냐면 뭐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이제 유통망이 있잖아요. SSG라는 유통망이 있는데 그런 쪽이 계속 늘어나면 결국은 할 수 있는 데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쿠팡은 자기네 직접 하고 뭐 이마트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이런 쪽으로 좀 쏠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요. 뭐 물류 쪽 이런 쪽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마트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CJ 대한통운 좀 우회해서 이런 전략적인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시가 됐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피해를 받는 쪽보다 수혜를 받는 쪽도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뭐 꼽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혜주들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들어가면 내가 또 늦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도 좀 들고 단기적으로 너무 빠른 순환매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여기에 대해서는 투자 전략 어떻게 짜는 게 현명할까요? 이게 참 어려운 게 제가 계속 뭐 좋다 안 좋다 이야기를 못 드리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되는데 처음부터 네. 왜냐면 이 코로나가 꽤 오래된 이야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주가도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뭔가 더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하기가 되게 곤란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 관련된 수혜주들도요. 한번 다 올랐다 내렸습니다. 그렇죠. 지금 막 조정을 받아서 그러면 다시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힘든 게 저는 이 코로나 확산이 일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영국에 지금 뭐 정확히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확산되고 있는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제가 네. 변이 바이러스 이후에 이제 확산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영국의 경우를 보면 영국도 지금 확산이 굉장히 크게 되고 있습니다. 영국도 백신을 엄청 많이 맞고 확진자 수가 거의 줄었다가 지금 뭐 몇만 명씩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사망자 수가 굉장히 줄었어요. 이건 이제 백신의 영향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 자체도 이제 확산은 굉장히 빠른데 이 뭐 그렇게 강하진 않은 거죠. 뭐 그래서 저도 지금 뭐 1,200명씩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이제 시간이 뭐 이렇게 중증 환자라든지 뭐 사망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늘지 않으면 이제 경제라든지 이런 데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백신도 지금 계속 맞고 있으니까 네. 조만간 끝날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하신 것처럼 진단 키트 그 올랐는데 다시 내렸다고 다시 사야 돼? 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뭐 교육과 관련된 것들. 왜냐하면 그들이 다 코로나에 일회성인 영향을 받는 그런 업체들이었어요. 예. 네이버 카카오는 사실 계속 우리가 사회 변화의 그 일부분이었고 뭐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고 모바일 많이 사용하고 그거의 일부분이었는데 네. 코로나가 뭔가 촉매 역할을 해서 확 올려준 거고 저런 쪽은 코로나의 진짜 심리적인 영향으로 급등을 했었던 거거든요. 네. 사회 변화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렇게 진단키트 과거부터 있었지만 약간 좀 먼 미래 일이라고 생각들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영향 때문에 들어가긴 좀 어려운 거고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를 해야 되냐 그 문제도 참 어려운 이 코로나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를 해야 되냐 저는 그건 아니다라고 네.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어디가 성장되는지를 본 다음에 그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코로나 때문에 뭔가 선택하기는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저는 다른 부분을 보고 이제 시장을 좀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 주가가 덜 올랐다든지 네. 코로나 뭐 영향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이제 실적은 좀 덜 올랐다든지 아니면 1분기에 뭐 눈높이가 많이 뭐 낮아졌었던 네. 그래서 2분기에 눈높이가 이제 실적이 다시 좀 좋게 나오는 그런 업체들을 좀 보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후 6시 그리고 9시 기준으로 이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그 전날을 넘어섰길래 오늘 전반적으로 어떤 이슈 자체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뭐 수혜주, 피해주에 대한 얘기는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면 진짜 전략이 짜낼래야 더 이상 짜낼 수가 없는 어려워요. 네. 종목군들이기도 해서요. 좀 여기에 대한 종목은 그러면 좀 번외로 두기로 하고 그러면 지금으로서 살 수 있는 종목군들이나 시장의 방향성은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너 속의 코너인데요. 오늘의 제영스픽 주요 지표 예상치 하회 경기 고점 임박이라고 아직은 이제 물음표가 있습니다만 어제 삼성전자 얘기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어느 쪽으로 우리가 좀 더 전략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을지 이것도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게 지금 코로나 이후에 경기가 매우 좋아졌습니다. 네. 너무 좋아져서 경기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 상반기에 돈을 꽤 많이 버셨을 거예요. 경기 민감주나 이런 걸 네. 통해서. 지금 경기 고점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 표를 보시면 이게 CT 매크로 서프라이즈 인덱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지표가 얼마나 잘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를 이제 인덱스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 밑으로 축 처져 있는 게 이제 작년에 코로나 시기에 아니 예상했던 것보다 지표가 안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게 뚝 떨어졌고 그리고 하늘 위로 쭉 올라온 게 이제 최근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올해 이제 1분기까지 저렇게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눈높이가 많이 낮아진 상태이기도 했었고 그런데 지표가 생각보다 경기가 좋게 나온 그런 상황이어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지금 현재는 제로 근방까지 내려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낮아졌던 눈높이가 정상화됐다라는 겁니다. 지표가 좋게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지표가 좋아요 해서 경기 민감주들이 굉장히 좋던 시기는 이제 끝났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기저효과도 이제 끝나는 시기거든요. 네. 작년에 3, 4, 5, 뭐 6까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올해 이제 그 수혜를 많이 받았죠. 수출 데이터도 지금 30%, 40%씩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끝나가는 시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진검승부입니다. 실적이 경기가 어디서 진짜 좋아지는지를 찾아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좀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경기 민감주냐 성장주냐 여기에 대한 답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점인 것 같아요. 서로 싸우고 있거든요. 네가 좋아, 내가 좋아. 네. 최근에는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면서 경기 민감주는 또 다시 떨어지고 성장주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지 말고
컨센서스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존의 눈높이가 높아진 쪽은 좀 비중을 줄이고 그리고 기존에 안 보던 것들, 뭐 주가가 좀 낮았던 것들 이런 쪽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실적 시즌에는. 네. 삼성전자의 실적을 보니까요.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어요. 네. 너무 좋은 실적이 나왔는데 주가는 어제 좀 빠지잖아요. 네. 이유는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았다라는 겁니다. 하반기에 작년 11월부터였죠. 올해 하반기부터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온다. 네. 물론 이제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으니까 3분기도 좋을 것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보면 대충 내용을 보면 오스틴 공장이 좋아지면서 네. 반도체가 한 7조 이상 나왔을 것이다. 12조 중에. 그럼 여기서 더 좋아질 수 있느냐 여부는 반도체가 얼마나 잘해주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데 물량은 좀 늘었는데 가격이 그렇게 크게 늘지 않았다라는 분석들이 있어요. 네. 그 세트 업체들의 판매를 보면 판매는 좀 안 됐는데 반도체를 많이 사갔다. 그러면 이거는 재고가 세트 업체들의 재고가 많아졌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3분기에 재고가 많은 세트 업체들이 반도체를 더 사줄 것이냐 이런 이제 문제도 있는 거고요. 반도체 가격이 생각보다 지금 빠르게 오르고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가전 같은 경우에는 좋았는데요. 모바일이 좀 좋지 못했었습니다. 모바일이 좀 좋지 못했어서 앞으로의 삼성전자는 높아진 눈높이에 이제 실적이 더 좋아지느냐 여기에 플러스 뭔가 모멘텀을 보여줄 수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현금이 111조거든요. 네. 111조를 어떻게 활용해서 M&A나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 뭐 파운드리에 뭐 M&A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하반기에는 좀 전 중요한 전략 뭐 상황이다라고 보고요. 지금 눈높이가 높아서 높은 실적을 해도 주가가 좀 안 좋고 LG전자 같은 경우 실적이 1조를 하긴 했어요. 네. 그런데 지난 분기에 1조를 훨씬 더 넘게 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1조를 영업이익을 낸 게 2번뿐이 없는데 1조를 내도 주가는 떨어지잖아요. 높아진 눈높이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절대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눈높이가 조금 실적은 좋은데 눈높이가 낮아진 업종은 뭐냐 그런 이제 질문하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종목은 아니고 이제 자동차 업종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동차 업종은 아마 실적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4, 5, 6 판매 데이터를 보면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반도체 병목 현상이었다라고 하더라도 판매 데이터가 해외 쪽에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잘 팔렸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반도체가 없으니까 비싼 차 많이 팔았을 거다. 그런 것들도 이제 수치에 다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P와 Q가 동시에 좋아지고 생산이 재개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자동차 업체들도 재고를 좀 늘릴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 부품 업체들도 납품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하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판매, 예약된 판매도 맞춰야 되고 그다음에 줄어든 재고도 채워야 되니까 네. 3분기, 4분기는 실적이 뭐 공장이 좀 계속 좀 잘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봐서요. 이번 2분기 실적 시즌에는 자동차 부품주 완성차도 나쁘지 않고 부품주 쪽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구조적인 성장이나 밸류 매력까지 갖춘 종목군 중에서 오늘은 자동차 부품주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앞으로 이 종목군에 대해서도 관심 가지고 흐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박재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